화물연대 파업 4일째인 오늘 주요 항만의 운송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지금까지 3조 5천억 원어치 물량의 수출입에 차질을 빚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 화주 사이의 협상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건설노조도 내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파업에 돌입합니다. 건설 현장 곳곳에서는 이미 덤프트럭과 레미콘이 멈춰서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정부가 올해 주요 경제 목표치를 대폭 수정할 방침입니다. 성장률 목표는 6%에서 5% 내외로 낮추고 물가는 4% 상승으로 전망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어떤 경우에도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쇠고기 추가 협상을 이틀째 계속했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화요일 3차 협상이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국회 등원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등원 시기는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가 나오는 이번 주 중반 이후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상당수 인기 사이트가 내용이나 인기와는 관계없이 최상단에 오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순위 조작을 하는 인기 사이트의 허실을 취재했습니다. Talk, Play, Love. 애니콜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인 오늘 주요 항만과 물류기지의 기능이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화물 운송이 중단된 여파로 조업을 단축하거나 멈춘 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인천항입니다. 야적장마다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쌓아둘 곳이 없어 컨테이너를 내리지 못한 채 정박한 배들도 있습니다. 평택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하루 평균 1,300대의 차량이 물동량을 실어 나르지만 오늘은 화물차의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의왕 물류기지는 기차로 들여온 화물들이 나가지를 못해 도로는 썰렁하고 곳곳에 텅 빈 트레일러만 늘어서 있습니다. 오늘 파업에 참여한 컨테이너 차량은 13,400여 대, 어제보다 또 300대 늘었습니다. 주요 항만의 반출입량도 평상시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비조합원들의 참여도 늘면서 광양항은 비조합원들을 중심으로 90% 이상 운송을 거부하고 있고 부산항의 중앙부두는 적재 한도량을 이미 넘었습니다. 부산항으로 기항해 오던 선박들이 중국 인근의 중국 항만이라든지 일본 항만으로 회귀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파업이 계속되면서 조업을 중단하거나 단축한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하루 수출 물량의 5% 정도만 겨우 실어 나르고 있고 창원공단 등 전국 공단과 포항의 철강단지, 영월과 삼척의 시멘트 운송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파업 사흘 동안 총 35억 달러의 수출입이 차질을 빚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선영입니다.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이 몰려있는 충남 서산의 석유화학단지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원료를 공급받지 못해서 공장 가동은 중단됐고 거리의 주유소마저 기름이 끊겨가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입니다. 현대 오일뱅크 서산 공장. 공장 주변 화물연대 소독 탱크롤이 수백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경찰의 호의 속에 간간히 기름을 실어 나르던 일부 탱크로리도 오늘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혀 없으니까. 전혀. 화물연대 수속 탱크롤이 300여 대가 멈춰서면서 하루 5천여 톤씩 나가던 경유와 휘발유 등 석유 제품 운송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폴리프로필렌 원료를 생산하는 이 공장은 며칠째 재고가 쌓이면서 생산을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출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에서도 공장 꺼진다고 전화가 빗발치고 있고요.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전체 공장을 다 꺼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도. 아예 공장을 세운 곳도 있습니다. 석고보드를 생산하는 KCC 공장 앞입니다. 원료를 공급해야 할 화물 차량들이 길가에 멈춰서 있습니다. 원료 공급이 중단되면서 직원 300여 명은 지난 목요일부터 나흘째 일손을 놓고 있고 회사는 하루 평균 5억 원씩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 공급되던 기름이 끊기면서 대전 충남 지역 주유소들도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200리터짜리로 하루 20드럼 정도 판매하는 이 주유소의 재고량은 일주일을 버티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손님들한테 고객 손님들한테 기름을 넣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참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 해결 실마리는 보이지 않은 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건입니다. 하지만 협상은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운송료 인상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화주와 물류업체의 협조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연대와 물류업체들이 파업 이후 첫 협상을 가졌습니다. 물류업체들은 운송료 인상의 협상 당사자입니다. 운송료 인상폭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화물연대가 30% 인상을 요구한 데 대해 업체들은 인상폭이 너무 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운송사업자들 간의 내부 조정을 거쳐 내일 최대 인상폭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책임을 지는 사람들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기로 협의가 돼 있고. 정부는 운송료 인상의 열쇠는 화주인 대기업들이 쥐고 있다고 보고 운송료 협상에 적극 나서도록 화주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새 정부나 차주나 화주가 모두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한 발자국씩 양보해가면서 사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와의 협상에서는 다단계 구조 개선과 표준요율제 도입에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이 2, 3일 더 지속되면 전국의 주요 항만과 산업단지 기능이 모두 마비될 것으로 보고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일 건설노조 파업도 시작돼 이번 주가 협상 타결에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전재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긴급 당정 협의를 갖고 화물 차주들의 잦은 파업은 복잡한 운송 체계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올해 안에 법을 고쳐서 후진적인 관행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이해 당사자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시켜 표준 운임제 문제와 화물주, 화물차 운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하청 구조 단순화 방안 등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표준 요율제, 즉 최저 운임을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전에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걸림돌은 뭔지 김수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파업에 나선 화물차 운전자들의 말은 한결같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면 받는 운송료가 90만 원 정도. 기름값과 도로비, 식대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고 절박함을 호소합니다. 일하는 게 두려울 정도로 저희는 적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5년 전 파업 때도 똑같았습니다. 화물연대는 그때나 지금이나 표준 요율제 도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표준 요율제는 화물량이나 운송 거리에 따라서 운송 원가를 반영한 최저 운임을 정해놓자는 겁니다. 경유값이 오르면 오른 비율만큼 표준 요율에 따라 운전자들은 받아야 할 최소 운임을 확보할 수 있고 복잡한 다단계 방식으로 이뤄진 운송 구조에서 중간 주선 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떼어가기 어렵게 됩니다. 개별 화물 기사들이 오른 기름값을 주고 연료를 사서 운행을 하지만 그거를 화주들로부터 적절하게 제때 보상받지 못하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정부는 5년 전에도 그리고 작년 11월에도 표준 요율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업과 운송사들의 반발로 시행은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이게 법적 논리에 맞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뭘 한다 소비한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 강제를 한다. 정부는 이번에도 표준 요율제 도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국제화해서 시행한다 이런 것도 요구하고 있어요. 이거 안 박아놓으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두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대기업인 화주나 물류회사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물연대는 처벌 조항을 넣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기업 규제가 늘어나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오늘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던져 트레일러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41살 천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도 비조합원을 폭행하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51살 박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동해시에서는 국도변에 세우던 시멘트 운반 차량이 파손된 채 발견되는 등 운송 방해를 위한 폭행과 차량 파손이 늘고 있습니다. 네, 화물연대에 이어서 건설노조도 오늘 밤 자정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덤프트럭과 레미콘이 모두 멈춰서게 되는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작된 공사 차질이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양윤경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의 한 건설 현장입니다. 골재를 실어 나르는 덤프트럭 70여 대가 3일째 멈춰섰습니다. 파업은 내일부터지만 며칠 전부터 파업이 산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미 건설 현장 곳곳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 운송료의 3분의 1을 기름값을 공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험료, 할부료, 그다음에 기타 타이어, 수리비 그런 걸 공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덤프트럭의 38%가 민주노총의 건설노조에 소속돼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노총과 비조합원까지 이번 파업에 가세할 것으로 전망돼 대규모 공사 차질이 우려됩니다. 공사 현장마다 자재를 미리 확보하고 공정을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파업 현장은 일주일이지만 실질적으로 건설 현장의 공기는 한 달 이상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 향후 입주민까지 연결되는 그 피해 보상까지 감안한다면은 이런 가운데 건설노조와 국토해양부가 오늘 11번째 협상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정부 안이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다면 총파업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면담 내용의 전체적인 부분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정대로 총파업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건설노조는 내일 대학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하고 노조원들에게 차량을 이용한 상경투쟁 지침을 내려놓고 있어 고속도로 곳곳에서 경찰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양윤경입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내수 경기가 악화되면서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물가 전망치는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강명일 기자입니다. 정부가 성장률과 일자리 증가 등 주요 경제 목표를 모두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성장률 목표는 6%에서 5% 내외로, 일자리 증가 목표는 35만 명에서 20만 명 후반대로 각각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솟는 물가로 내수 경기가 위축되면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고유가 상황 등 달라진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성장률 조정 등을 포함하는 하반기 경제 운영 계획을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미 OECD가 국내 성장률 전망을 5.2%에서 4.3%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국내 민간 연구소들도 4%대 후반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을 낮춘 상태입니다. 정부는 아직 성장과 물가 안정이란 목표를 모두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장률 목표치가 5% 밑으로 내려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가는 반대로 올해 4% 상승으로 전망치가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류와 서비스업 등 전 산업으로 유가 상승의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최소한 3분기까지는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는 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사재기와 담합 행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석유, 휴대폰 요금, 자동차, 의료비, 사교육비 등 5개 분야의 가격 담합을 집중 감시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강명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오늘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협상 요구에 난색을 피하면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어떤 경우에도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범수 기자가 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낮 청와대에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를 만났습니다. 오늘 날씨 아마 금년 들어 제일 좋은 날씨예요. 예. 그리고 외국 사람들 왜 내국인 만나는 게 처음입니다.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단독 회동에서 이 총재는 쇠고기 파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협상밖에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추가 협상 결과가 나오면 국민에게 직접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쇠고기 문제를 너무 주장하다 자동차 등 다른 부분에서 발목을 잡힐까 걱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인적 쇄신과 관련해 이 총재는 총리와 대통령실장을 모두 바꾸고 특히 총리는 특정 정파나 세력을 대표하기보다 전 국민을 아우르는 차원에서 기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심대평 선진당 대표의 총리설에 대해서는 오늘 회동에선 거론되지 않았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두 사람은 대선 과정에서 쌓인 앙금을 씻고 보수 세력이 뭉쳐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범수입니다. 한미 양국의 힘겨운 추가 협상이 오늘도 진행됐습니다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협상은 모레 열리는데 여기서 뭔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서 윤영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늘 이틀째 회담에서 양국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민간 차원에서 자율 규제하되 정부가 이를 보증하는 방식을 놓고 집중 협의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I don't know. These are critical talks and they're tough talks. So don't just know. 우리 측은 미국 정부의 구속력 있는 조치를 요구한 반면 미국은 정부가 문서 형태로 수출을 규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종은 본부장은 이곳 일요일인 내일은 협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협상 결과를 평가하고 청와대와의 조율 작업 등을 거쳐 다시 회담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이견은 여전하지만 내부 평가를 갖기로 한 건 모종의 절충안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유예하더라도 그 기간은 최대한 짧아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양국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협상은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타결이 시급하다는 데에는 이해가 일치하고 있어서 모레 저녁쯤 열릴 3차 협상에서 합의안이 도출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윤영철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8주년인 오늘도 서울 성합광장에서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대운하와 공기업 민영화 등 5대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촛불 집회 현장 연결합니다. 오혜정 기자 전해주시죠. 네, 서울 시청합광장을 채웠던 시민들은 조금 전 거리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시위대는 지금 명동을 거쳐 종로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오늘 촛불 집회에는 경찰 추산 3,000명, 주최 측 추산 10,000명이 참여했습니다. 경찰은 90개 중대를 청와대와 정부 중앙청사 주변에 배치해 시위대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린 6.15 남북 공동선언 기념행사 참가자 700명도 합류했습니다. 광우병 대책회의는 앞서 서울광장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금까지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집중해온 촛불 집회를 대운하나 교육 자율화 등 현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확대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촛불 집회는 공영방송 민영화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열고 17일에는 대운하, 19일에는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광우병도 문제지만은 운하도 또 의료도 또 교육도 또 공기업 민영화도 또 언론도 다 문제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들의 의견이 잘 소통될 수 있도록 광우병 대책회의는 오는 18일과 21일에는 10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지난달 실시된 우리 정부의 미국 도축장 현지 점검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정작 정부 발표에서는 이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정부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하지만 또 정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주만 기자입니다. 지난달 미국 도축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온 정부 점검단은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30개월령 이상과 미만은 이렇게 구분해서 완전히 이렇게 구분 자체를 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검단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는 다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일부 도축장의 경우 30개월 미만 쇠고기와 이상된 쇠고기가 접촉이 가능하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30개 도축장은 미국의 600여 개 도축장 중에서 가장 우수한 도축장이고요. 여기서 문제가 발견됐다는 것은 나머지는 더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도축된 소의 표면 접촉으로는 광우병 교차 오염 가능성이 없고 단지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어 시정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현재 내장 전체를 폐기하고 있는 도축장의 경우 광우병 위험 물질이 몰려 있는 소장 끝 2m, 회장 원위부도 특별히 구분해 처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작업장이 내장까지 수출을 원할 경우 회장 원위부 처리 결과를 미국 정부가 확인해 통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보고서 공개는 국회의원의 자료 요청과 언론의 정보 공개 청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일부 작업장의 실태가 정부 발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두만입니다.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가 조만간 국회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등원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당내 강경파 설득이 관건입니다. 유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과 오찬 간담회에서 의원들이 국회에 안 들어가면 뭘 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나 혼자 모든 걸 선택한다면 두말 없이 들어가겠다며 국회 등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등원 당연히 해야죠. 그것을 무한정 이렇게 늦추고 있을 수만은 없고. 열흘 전과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촛불 집회의 성격이 바뀌고 있는 데다 제1야당이 국회를 비워둔 채 장외투쟁만 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말로 보입니다. 특히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오는 20일까지 정부가 쇠고기 재협상을 선언하지 않을 경우 촛불 집회를 정권 퇴진운동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게 큰 부담입니다. 촛불을 든 시민의 몫이 따로 있고 국회에서 해야 할 국회의원, 야당의 몫이 따로 있습니다. 손 대표는 오늘 경기도 의왕시의 화물연대 파업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저녁엔 당내 3선 이상 중진들을 따로 만나 국회 등원 필요성에 대한 설득에 나섰습니다. 미국에 간 정부 협상단이 어떤 보따리를 가지고 들어오느냐, 그리고 재협상 없인 등원도 없다는 당내 강경 목소리를 어떻게 설득하냐가 이번 주 등원 여부를 결정지을 관건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MBC 뉴스 유재광입니다.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제일 위에 뜨는 사이트부터 클릭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사이트의 상당수는 실제 인기와는 관계가 없고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 명당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서 사이트 검색을 했습니다. 사이트 검색은 검색 결과로 광고를 내놓는 통합 검색과는 달리 순수 정보만 검색됩니다. 검색된 173개 사이트 중 최상단에 올라 있는 병원.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사이트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믿음이 가는 사이트라서 제일 위에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다라면 가장 뭔가 좋은 점이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이 병원은 검색 순위를 조작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뿐이었습니다. 사이트 순위 조작은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끼리 서로의 사이트를 클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사이트를 같은 컴퓨터에서 여러 번 클릭할 경우에는 포털이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 사이트는 방문자가 많은 것처럼 위장돼 상위에 오릅니다. 포털 사이트들은 사이트의 인기도, 정확도 등 자체 기준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고 하지만 불법 프로그램이 돌아가면 이런 기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티즌 대부분은 가장 위에 검색된 사이트를 먼저 클릭하기 때문에 수백, 수천 개의 검색 결과 중에서 최상단에 오르면 엄청난 광고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돈과 연결되는 검색 순위 조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널리 퍼져 있고 조작을 해주는 업체도 한두 곳이 아닙니다.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곳은 꽃배달 서비스, 정수기 업체, 학원 등 다양합니다. 어김없이 주요 포털 사이트의 검색 결과에서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순위 조작 업체는 포털 사이트 상위에 랭크된 사이트 대부분이 자신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저희가 9개 업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빼놓고 다 하고 있습니다. 10개 다 할 수 있는데 저희 또 이제 상도 이상 10개를 다 하는 거는. 사이트 순위뿐 아니라 검색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함께 뜨는 연관 검색어란에도 업체 이름을 올려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연관 같은 경우는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쉽기 때문에 막혀 있는 걸 뚫어가지고 합니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는 마땅히 막을 방법이 없다고 털어놓습니다. 막으면 그러면 또 다른 그 패턴을 가지고 또 다시 또 그런 불법을 저지르고 또 막고 명백한
불법이고 잘못된 행위인 거죠. 이 부분은 사법기관에서도 당연히 단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경찰은 검색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한 업체 한 곳과 유명 성형외과를 비롯해 프로그램을 구입한 업체 400여 곳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기원입니다. 남북 당국 간 교류가 중단된 가운데 오늘 금강산에서 민간 주도로 6.15 공동선언 8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남북 민간 대표들은 6.15 공동선언의 대의를 거슬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올 6.15 선언 8주년 기념 행사는 당초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남북관계가 꼬이면서 우여곡절 끝에 금강산으로 자리를 옮겨 치러졌습니다. 백낙청 6.15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현재의 남북관계가 일시적인 경색으로 끝날지 아니면 천추의 죄가로 남을지는 무엇보다 6.15 공동선언과 14선언 존중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6.15 정신에 대한 일부 세력의 도전은 우리를 둘러싼 주변 정세가 전혀 없이 호전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부당할 뿐더러 무모하기조차 합니다. 북측위원회 안경호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비핵개방 3천과 실용주의로 새 판을 짜겠다고 하는 건 지난 8년간의 남북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최근에 옥수수 5만 톤 제의 등에 대해서도 술책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최근 일부 당국자들이 대환이 제인하면서 무슨 변화라도 있는 듯이 표방하고 있으나 이것은 내외 여론과 민심을 오도하자는 것으로서 그 진실성을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행사에선 곽동의 6.15 실천 해외위원장이 남쪽의 촛불 집회야말로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원고에 없는 발언을 해서 남측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참가자 20여 명이 내정 간섭성 발언이라며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호입니다. 일본 동북부 지방을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 실종자가 20명에 이른 가운데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흘 내에 강한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기상청은 경고했습니다. 도쿄에서 황혜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미야기현 쿠리하라시의 한 온천여관, 형체를 찾아보기 어려운 건물에 7명이 매몰됐습니다. 필사적인 구조 작업이 계속됐지만 오늘 발견된 3명은 모두 숨진 상태였습니다. 行方不明者が発見されたようです。ストレッチャーで今ゆっくりと運び出されています。 이 온천여관 건물은 산사태로 30m나 떠내려가 매몰자 확인 작업이 더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도로 공사장에서 일하다 돌더미에 묻힌 실종자들도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9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으며 부상자도 250명을 넘었습니다. 이번 지진은 특히 곳곳에 초대형 산사태를 일으켰는데 산 전체가 광범위하게 무너져 내린 곳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진파의 진동 주기가 1초 이하로 짧아 완전 붕괴된 건물은 20여 채에 불과했습니다. 건물들의 충격을 준 시간이 짧은 데다 내진 설계 덕분에 규모 7.2의 강진에도 불구하고 희생자가 적었다는 분석입니다. 피해 지역에는 300여 차례 가까운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2, 3일 안에 다시 강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황혜진입니다. 요즘 우리 영화는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저예산 영화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적은 돈으로 질 좋은 영화를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족한 돈을 넘치는 열정으로 메우고 있는 촬영 현장에 김필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묻힌 두메 산골. 전교생이라야 고작 17명이 전부인 작은 시골 학교가 영화 촬영장으로 변했습니다. 액션! 가난했던 70년대 농촌을 무대로 한 이 영화의 제작비는 총 5억 원입니다. 보통 20-30억 원 하는 국내 영화 평균 제작비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한 번만 더 가야 되겠다. 오케이. 감독에게는 언제부턴가 OK 감독이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비싼 필름값 아낀다고 좀채 NG 사인을 내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나 NG를 내지 않으려면 촬영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몸은 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예산이라 스텝수가 줄었는데도 촬영 기간까지 줄이려고 강행군을 하다 보니 벌써 3주째 집에도 못 가봤습니다.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다 참을 수 있어요. 열악한 여건, 낮은 처우에도 묵묵히 따라주는 스태프들이, 배우들이, 감독은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이 작품을 위해서 그냥 참여했다고 할 정도로 너무 도움을 많이 주니까. 밤 촬영이 끝나고 이어진 술자리. 이야기는 자연스레 기형적 영화 시장에 대한 한탄으로 이어집니다. 제작비가 아니라 작품성으로 평가받았으면 하는 기대도 숨기지 않습니다. 배급사한테 심사를 받는 게 아니라 대중들한테 심사를 받을 조건만 된다면, 이렇다면 아마 저 예산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스타 캐스팅도 대대적인 홍보도 없지만 제작비가 모자라면 열정으로 채우는 이들. 그들이 우리 영화의 한 축을 지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필국입니다. 오늘 밤 9시 45분에 방송되는 시사 매거진 2580에서는 청와대와 내각의 인사에 관여하면서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이상득 의원과의 심층 인터뷰를 방송합니다. 그리고 소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매달리는 관행에 대한 이유 있는 항변, 즉 존엄사 논란을 보도하고 12년 윤락 끝에 암으로 생을 마감하는 36세 여성의 인생 역정을 방송합니다. 내일도 서구 동저의 기온 형태를 보이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에선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를 보이겠고요. 동쪽 지방인 영동과 영남 지방에선 20도 안팎으로 상대적으로 저온 현상을 보이겠습니다. 또 이번 주엔 비 소식이 작겠는데요. 남해상에 위치한 정체 전선이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면서 주 중반과 말쯤에 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 지방에 영향을 주었던 정체 전선이 다시 남해상으로 물러가면서 오늘 밤과 내일 사이 고기압 가장자리에만 들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밤부터 다시 이 정체 전선이 올라오면서 제주와 남해안 지방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전국에 구름 많이 끼겠고 제주와 남해안 지방에선 오후 늦게나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엔 서울이 17도, 부산 18도, 낮엔 서울이 29도, 광주 28도, 대구 24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선 구름이 끼겠고요.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남해와 동해남부 바다에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이번 주엔 잦은 비 소식 때문에 기온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Bikini. Touch. Bikini. Touch. Bikini. Touch. Bikini. Touch. Bikini. Touch. 터치를 못하면 짝도 못 만난다. 위아래 짝까지 맞춰주는 비키니. 밀림의 영웅이 도움을 청하네요. 본척만 척하는 나쁜 코끼리. 어머나, 메리츠를 준비했으니까 너나 걱정하세요. Ready Merits? Merry Merits. 메리츠 화재. 보험을 든다고 궁궐 같은 집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보생명 FP는 약속합니다. 가족이 힘들 때 보험의 꽃을 활짝 피우겠다고. 교보생명. 철이 있어 도시도 사람도 더욱 깨끗해집니다. 오늘을 가꿔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포스코. 내 열정은 뉴욕을 감동시켰고 DSD의 열정은 세계가 감동할 도시를 꿈꾼다. 미래의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 DSD. 새로운 농협 프로젝트 보험. 지금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5천만의 희망 프로젝트.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보험은 역시 농협보험입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 대표팀이 오늘 새벽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월드컵 예선에서 김두현의 해트트릭으로 3대1 승리를 거두고 최종 예선 진출을 자축했습니다. 현지에서 전운칠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완승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김두현이었습니다. 전반 12분 기습적인 중거리슛 선제골에 이어 후반에는 세트 플레이의 마무리로 두 번째 골을, 그리고 종료 직전엔 페널티킥까지. 3차 예선 들어 첫 선발 출전 경기에서 김두현은 해트트릭을 작성하면서 박지성의 빈자리를 잇게 했습니다. 생일이고 또 태어날 아기가 있어가지고 좀 선물을 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해트트릭해서 너무 기쁘고 또 와이프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로써 조 1, 2위를 유지한 우리나라와 북한은 남아공 월드컵 최종 예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남북한이 동반 진출을 확정 지으면서 우리나라는 오는 22일 벌어지는 북한전을 보다 홀가분하게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피파 랭킹 152 팀을 상대로도 최전방의 플레이가 무뎠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 수 위의 팀과 맞붙게 될 최종 예선을 앞두고 허정무 감독은 공격진의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공격수들의 그 마무리라든가 이런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많기 때문에 많이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팀은 이틀간 휴식을 취한 뒤 모레 다시 소집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전운칠입니다. 오는 9월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우리와 맞붙을 국가들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27일에 열릴 조 추첨에서 우리는 일단 호주는 피했지만 최종 예선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묵 기자가 전망합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을 포함해 지금까지 8개국이 최종 예선에 진출했습니다. 1조에선 호주가 어제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했고 2조에선 일본이 바레인과 함께 최종 예선 티켓을 획득했습니다. 4조에선 우즈벡과 사우디, 5조에선 이란이 최종 예선행에 성공했습니다. 오는 27일 열리는 조 추첨에서 우리나라는 일단 강호 호주는 피했습니다. 두 조에 각각 5개국이 편성되는 조 추첨에서 독일 월드컵 성적에 따라 우리는 호주와 시드를 배정받아 다른 조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와 일본, 이란 등 강호들과는 한 조에 편성될 가능성이 있어 지금까지 보여준 경기력이라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번 3차 예선에서 우리가 나타냈던 그런 부족한 점들과 우리가 더 보완해야 될 점들을 보완을 한다면은 좋은 결과를 최종 예선에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시작되는 최종 예선에서 대표팀은 조 2위 안에 들어야 월드컵에 나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규묵입니다. 유로 2008에서 히딩크 감독의 러시아가 그리스를 꺾고 첫 승을 거두며 기사회생했습니다. 스페인은 2연승으로 8강에 올랐습니다. 박광은 기자입니다. 왼쪽 크로스에 이은 오른쪽 크로스. 그리스 골키퍼가 골문 양쪽을 오가는 공을 쫓아 헤매는 사이에 지리아노프가 오른발 슛으로 골망을 뒤흔듭니다.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러시아가 8강 진출에 대한 희망을 살린 골입니다. 스페인에게 4대1의 완패를 당했던 히딩크 감독은 빠르고 공격적인 전술로 그리스의 골문을 집요하게 공략했고 그 마법의 전략은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러시아는 마지막 3차전의 상대 스웨덴과 나란히 1승 1패를 기록하며 다시 한번 히딩크 마법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I'm very proud of the team. Not just the way they play football, because they can play as we have shown in the previous game as well. But basically today it was a fighting team. 무적함 대 스페인은 8강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1대1 무승부로 끝난 듯했던 후반 인저리 타임. MBC 뉴스 박광훈입니다. 롯데가 히어로즈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6연패의 늪을 벗어난 뒤에 3연승을 달리며 다시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민병호 기자입니다. 롯데의 뒷심이 모처럼 만에 빛을 발했습니다. 7회까지 0대3으로 끌려가던 롯데는 8회 말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일단 정수근과 김주찬이 멍석을 깔았습니다. 그 다음엔 수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고집스럽게 바깥쪽으로 승부를 건 히어로즈에 롯데는 철저하게 밀어서 장타를 만들었습니다. 조성원의 2루타로 3대2까지 따라붙었고 강민호도 같은 코스로 역전타를 날렸습니다. 정보명의 3루타 역시 방향은 같았습니다. 결국 롯데는 8회에만 6점을 뽑아내며 승부를 기적적으로 뒤집었고 9회 초 곧바로 마운드에 오른 최양남이 단 5개의 공만으로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6연패 뒤 3연승, 2위 두산에도 한 경기 반차로 따라붙었습니다. 문학에선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SK가 기아에 크게 앞서 있는 상황에서 양팀 선수들이 2번이나 충돌할 뻔했습니다. 특히 최경환의 빈볼성 투구를 던진 11년 후배 윤기련의 성숙치 못한 행동이 팬들에게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윤병호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샌디에이고의 백차승 투수와 클리블랜드의 추신수 선수가 양보 없는 투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정준희 기자입니다. 샌디에이고의 백차승과 클리블랜드의 추신수, 부산고 출신 선후배인 두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만났습니다. 빅리그에서 20개월 만에 펼쳐진 한국인 선수 간의 투타 맞대결. 현지에서도 이례적인 승부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Chu and Beck both born in the same city in South Korea. Busan, I believe is the proper pronunciation. 서로를 잘 아는 두 선수는 풀카운트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고 결국 추신수가 1루수 옆을 빠지는 적시 2루타로 타점을 기록하며 먼저 웃었습니다. 1회에 석점을 내줬지만 백차승 역시 2회부터는 구위가 살아나며 7회까지 볼넷 1개만 허용하는 무실점 호투를 이어갔습니다. 두 한국 출신 메이저리거의 장군 멍군 활약 속에 경기에선 샌디에이고가 푸지마노프의 말루 홈런포를 앞세워 8대3으로 클리블랜드를 눌렀습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수도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팀 간의 친선 경기에서 FC 서울이 FC 도쿄와 한 골씩을 주고받아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한일 서포터즈들의 릴레이 달리기 대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면서 축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해외 스포츠입니다. 돌아온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US 오픈 3라운드에서 단독 선두에 올라서며 생애 14번째 메이저 우승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13번 20m의 긴 이글 퍼트인데요. 그대로 홀컵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특유의 어퍼컷 세레모니 참 좋아하죠. 17번 홀 우즈의 칩샷이 그대로 다시 한번 빨려 들어가는군요. 그린을 한번 맞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갤러리들 환호할 수밖에 없죠. 자, 마지막 18번 홀에서도 타이거 우즈는 이글을 기록하면서 중간 합계 3언더파로 단독 선두에 나섰습니다. 황제의 기환인가요? 우천으로 취소된 텍사스 레인저스와 뉴욕 매치의 경기. 하지만 팬들은 선수들의 슬라이딩 쇼에 아쉬움을 날려버립니다. 역시 팬 서비스도 메이저리그감이죠. 해외 스포츠였습니다.